현지에 가면 제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던 식구들, 그 사람들과도 지금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제가 1년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보통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만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건 뭐 기본적으로 있고, 가장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가장 제가 그리울 때가 언제냐 하면, 망고나무 밑에서. 잠깐만요. 그걸 얘기할 겁니까? 네, 망고나무 밑에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할 거예요? 네, 그 마테차라든지, 예? 차가운 마테차, 때레레라고 하는데요. 그걸 마실 때가 가장 그립죠. 네, 사실. 그건 이제 파라과이에서 마실 수 있는. 잠깐만요. 망고나무 에피소드가 때레레였나요? 때레였죠. 아, 그렇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파라과이는 때레레를 돌려서 마시잖아요. 예, 사람들끼리. 그렇죠. 예, 예. 그 느낌? 그건 한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예, 한국에서 아무리 때레레를 준비해서 마신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 그 사람들이 없이는 안 나오니까요. 그 군가에 뭐 한까치 담배를 나눠 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진 않죠. 사실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고 요새는 뭐 또 흡연자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원래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 특히 멕시코 쪽의 원주민들은 마리화나나 담배를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나가기 전에 이렇게 돌려 피고, 제사 지내기 전에 돌려 피고, 한 모금씩 이제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맛대차라는 게, 여러분 뭐 요새는 편의점에 음료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 이제 그 금속으로 된 빨대를, 네, 뭐 이렇게 더 설명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빨고, 먼저 그 주인이 빨고 이렇게 줍니다. 그 같이 빨면, 그거죠. 내 친구. 그렇죠. 유대감이 있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원래 보통 우리가 기층문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지금 얘기한 바대로 사실 제가 이제 기층문화라고 얘기를 한 건 뭐 그는 기층문화의 특별한 정의라기보다는 사실 앤더슨이 얘기했던 상상의 공동체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근대를 기점으로 예, 그렇죠. 민족이었던. 물론 이제 앤더슨이 뭐 근대 이전에 뭐 민족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책에서는 근대의 발명품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파라과이를 필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근대 민족 국가로 작동하는 시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파라과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실 파라과이 근대에서 중요했던 건 스페인 정복 이후잖아요. 그죠? 독립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보통 이제 앤더슨도 얘기하기는 크리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파라과이의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민족주의를 만들어가는 핵심 기저에는 원주민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과라니 원주민 문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소재들을 뭐 언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마테차라든지 뭐 때레레, 음악이라든지 때레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민족주의라는 걸 단지 근대의 발명품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건 너무 유럽의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라든지 근대 국민국가가 마치 유럽의 어떤 산물인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오리엔탈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절시켜 놓고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민족이라든지 민족이라는 구성물이라든지 민족주의라는 것이 단지 근대의 산물이 아니고, 근대에서 물론 중요한 이제 역할은 했겠죠. 그러나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체성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 사례로 제가 이제 파라과이 예를 또 들었죠.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의 기반은 그 민족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에스닉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에스닉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어떤 요 책의 초반부에 요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민족이냐 국가냐.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해야 되냐, 민족을 스테이트로 해야 되냐, 민족을 과연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 민족에 딱 대응하는 영어나 뭐 에스파뇰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션은 국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국가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뭐 물론 유럽의 역사긴 합니다만 그전에는 절대왕정이고
이 절대왕정은 뭐 합수부르고니 부르봉이니 가문대로 다 영지 내려받고 뭐 이러던 시대였으니까 그 제국이라고 했? 예, 제국의 그 왕조가 무너지고 그 대영 왕조가 무너지고 그 뭐 신성로마 제국 황제 여기서 갈라져서 조그마한 도시들끼리 연합하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유럽의 역사로 놓고만 봐서 뭐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라틴 아메리카를 놓고 보면 연대가 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 형성과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 또 그렇게 막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 민족과 국가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의 테두리로 보고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 동사라고 한다면 이 동사를 타고 가는 주어 수해또가 바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민족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이렇게 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은 거에 의하면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부의 민족주의와 그 민족 국가 개념에 대해서 너무 유럽적 시각 혹은 만들어진 개념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 근거들은 앞하고 좀 앞에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특히 앤더슨도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얘기했죠. 근데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사실 그 담론이 일정 정도 민족의 구성물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그걸 지금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없는데 근데 그게 구성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도 하나로 묶을 수가 없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과란이라는 에스닉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민족주의가 나타나고요. 예를 들면 또 아르헨티나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각 사례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사례들로 봤을 때 재밌는 사례가 굉장히 저는 이제 파라과이 사례였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 콜럼버스 이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떤 국가가 성립됐을 때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 실제로 원주민 문화가 현재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기층 문화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안 보여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앤더슨에 대한 좀 거대 담론, 민족주의에서도 너무 거대 담론만 나오는 게 아닌가. 개별 사례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고민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용어의 문제인데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학계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리가 그래서 필요하다. 저는 사실, 민족을 꼭 네이션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이션이 사실 보면 에스닉하고 거의 유사하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종족이라는 어떤 민족 구성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모양을 저는 변했을 뿐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 정치 시대에 없었을 때는 에스닉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을 뿐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근대 국가가 나타날 때는 국가의 형태로 에스닉처럼 모인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EU도 저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공동체 같은 느낌? 옅은 느낌의 민족 공동체로 볼 수가 있다. 그게, 민족주의가 약화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민족 단위로,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메르코수르도 그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메르코수르. 그래서 메르코수르가 보면 특징적인 게 과라니어를 공동의 언어로 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민족의 구성물을 조금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근대적 사고를 좀 해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대에 대한 어떤 그 기점으로 국가가 생겼고, 그게 마치 그것만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좀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앤더슨이 굉장히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인류학에서 사실 그 에스닉 집단이죠. 종족 집단이죠. 혹은 이제 민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닉 그룹들이 사실 그런 상상의 어떤 구성물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1960년대, 50년대부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미 그렇죠. 예, 그렇죠. 앤더슨이 얘기하기 전부터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채로 너무 앤더슨 얘기들만 너무 이제 학계에서 이제 팽배하게 예, 그래서 근대적인 측면만 보는 게 저는 조금 다른 시각, 좀 다른 어떤 지역을 통해서 좀 민족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